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마지연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첫눈이 내렸는데요.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아쉽게도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어쩐지 어제도 날이 제법 풀렸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춥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아침에는 내륙 곳곳이 영하권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서리와 얼음 예상되니까요.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요.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 보이고 있는데요. 안개가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울 2.6도, 대전 1도, 대구는 6.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전주 13도, 강릉 15도로 포근할 텐데요. 오늘은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돼 있고요. 동해안에는 너울도 유입될 예정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행정 전산망 복구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올스톱되면서 전국에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전국에 대혼란을 초래를 했었는데요. 서비스 중단 사흘 만인 어제 완전히 복구가 되면서 다시금 정상화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정말 큰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정부의 각종 민원 서류 서비스 이게 다 중단이 됐던 거죠. 네, 정말 대혼란이었습니다. 전산망의 오류가 처음 생긴 건 지난 17일 오전부터였는데요. 공무원 전용 행정망인 이 세월 행정 시스템이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동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당장 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면서 마비가 됐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토지 대장, 인감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들이 결국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가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당일 오후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온오프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된 건데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행안부에 따르면 어제 서비스는 완전히 복구가 됐고 월요일인 오늘부터는 서비스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장애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이 복구가 늦어졌다고 들었는데 장애 원인은 확실하게 찾아낸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장애의 원인은 세월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속보에 따르면 장비 자체는 전부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전산망이 멈춘 것이 그런데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이 멈췄었고요. 지난 6월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멈춘 건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런 행정망 마비가 발생을 하고도 수일째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행정망과 같은 핵심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로 다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와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민센터가 북새통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민원 업무 처리하지 못한 분들이 한꺼번에 몰릴 텐데 그 시간 계산 잘 해서 가시고요. 좀
기다려야지 별 수 있나 이런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거 혼잡하겠는데.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방심한 경찰입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서 쫓고 쫓기는 도주국. 영화에서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광주 경찰이 다 잡은 체포한 범인을 놓치는 일이 올해 들어서만 잇따라 세 번째 발생하면서 경찰이 혹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경찰의 눈을 피한 도주국 정말 말씀처럼 뭐 영화에서나 네. 멋진 장면이 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안전상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데요. 대체 어쩌다가 이 검거한 범죄자를 놓치게 된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A씨가 이 광주 동구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28,000원어치의 물품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갑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순찰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일단 데려왔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차에서 내린 직후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A씨를 추적하기 위해서 다시 절도 현장을 찾아가서 지문을 채취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요. 다행히 신분과 거주지가 등록이 된 외국인이어서 3시간 20분 만에 A씨를 검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A씨가 불법 체류자 등 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한 번 놓친 외국인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A씨가 도주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범행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문을 채취하고 감식반을 동원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경찰력 낭비되고 또 시간 손해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네, 다른 사건 지난 6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지구대에 잡혀온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 10명이 집단으로 탈출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구대 회의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창틈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도주하는 장면을 보시고 있는 건데 네. 지구대의 도주 방지를 위한 창살 자체가 없었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감시 인력도 따로 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9월에 벌어졌는데요. 광주 북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지구대로 향하는 도중에 도주하기도 했는데요. 동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주택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두 사건 도주자들도 모두 검거가 됐지만 광주경찰의 이런 연이은 행태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직 전반의 기강이나 분위기가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경찰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3번은 이거는 실수 아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도주범이 범죄자가 가가지고 또 다른 사고를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야 이거 저 점검하고 교육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불안하죠, 네. 그럼. 그럼요. 네네.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이슈 기업 부채 경고입니다. 통화 긴축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굉장히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금융 기업의 이 부채 비율이요. 무려 126.1%였습니다. 세계 34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는데요. 한국을 웃도는 나라는 홍콩과 중국뿐이었습니다. 1년 사이 부채의 증가 속도
속도 역시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3번째로 높았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거꾸로 높아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이하게 매우 빠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건데요. 더구나 부채에 허덕이다가 무너지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17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약 40%로 네덜란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또 기업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기업 부도율도 또 세계적인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큰일이에요, 진짜. 네, 큰일입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4번째 이슈 난폭 운전 습관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마구 바꾸거나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습관. 보면은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누구나 싫어하는 운전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난폭 운전하는 10명 중에 7명가량이 이렇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도 이런 난폭 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난폭 운전이라는 게 자칫 그 대형 사고를 그럼요. 유발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이게 알면서도 이걸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운전 습관이 결국에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손해보험사가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그 결과를 봤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 운전 습관이 위험하다고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 습관을 살펴보면 이 인식과 행동 사이에 많은 점이 불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응답자의 65.2%가 난폭 운전 기준 중에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차선을 지그재그로 자주 바꾸는 주행 습관을 그 자체로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10명 중 4명이요. 주행 중에 지그재그로 차선을 자주 변경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10명 중 4명에 이르지만 전체 응답자 중에 무려 72.4%가 이렇게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복, 난폭 운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에 비해서 위험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운전자들의 인식과 습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아니 그냥 가다가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무시로 차선을 바꿔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습관인 거죠, 이게.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추워졌어요, 그죠? 네. 그냥 가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대비가 안 된 분들은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비가 안 된 분들 바로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이들을 위해 최근 아주 특별한 가게부터 또 훈훈한 온기를 전하는 공간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생활비 대부분이 식비인 저소득층은 요즘 한 끼 사 먹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 그래서 더 외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매서운 바람 부는 겨울 한가운데 나눔으로 온기를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은 나누고 세상 사는 맛은 더하는 순간, 함께 걷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6.6제곱미터 남짓한 방에 최소한의 주거시설만 있다고 해서 쪽방촌이라 불리는 이곳.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가게가 제대로 없으니까 어르신애들이 불편. 너무 좁아가지고 불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집은 좁고 가게는 없고 온통 불편한 뿐인 쪽방촌. 이곳에 특별한 가게가 생겼다고요? 바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온기 창구가 문을 여는 시간. 비록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지만 그 시간마저 즐겁기만 한데요.
온기 창고는 과거 무작정 줄을 기다려서 일방적으로 물품을 수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생겨난 공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을 골라 선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제품을 가져갈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물품을 채워 넣으면 주민들은 전용 포인트 카드를 사용해 자유롭게 물건을 선택하는 방식. 간단하면서도 모두를 배려한 똑똑한 나눔의 현장입니다. 소장님, 온기 창고가 생기고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줄을 서서 억지로 받아가는 거, 그리고 집에 쌓아놓는 부분, 그러니까 좁은 장소를 좀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배분 문화를 개선하자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너무 잘했다. 본인이 좀 인권적으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하도 추운데 줄을 서셔서 온풍기를 이렇게 놔드린 적도 있는데 고마워하시긴 지금을 훨씬 더 고마워하시고 본인들이 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 덕분에 쪽방촌 사람들의 온기도 1도 올라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온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는 목욕탕 아닌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목욕탕. 어떤 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걸까요? 서울시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데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조금 일원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게 됐죠. 서울시와 기업이 함께 후원하는 동행 목욕탕. 종종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눔인데요. 전용 쿠폰을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현장을 만나러 간 곳은 또 어딜까요? 일반 식당 같은데요. 아하, 바로 이웃과 상생하는 나눔의 현장 동행식당입니다. 쪽방촌 근처 여러 식당을 지정해서 하루에 한 끼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없는 이곳만의 특별한 점. 기존 메뉴판 옆에 별도로 손글씨로 쓴 메뉴판인데요. 바로 동행식당을 찾는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메뉴들이죠. 매번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고안해낸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사장님,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작년 7월. 작년 7월? 네네. 메뉴가 따로 있다 보니까 메뉴판이 따로 있으니까 이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외로우신 분들이라서 그냥 그런 말 한마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어디 아픈데 없냐 이런 거를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세요. 모든 사람이 밥 굶지 않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서울시와 함께 따스한 나눔을 이어갑니다. 동행식당은 쪽방촌 주변 40여 곳에서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해가 지고 밤이 깊은 저녁, 장사는 밤낮이 없죠? 배달 나가기 전에 포장하고 있으신가 봐요. 저녁에도 장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배달 가시나 봐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익숙한 듯 요리조리 골목을 지나 어딘가로 향하는 사장님. 자주 왔던 곳인가 보죠? 여긴 어디예요? 쪽장난이 맞지? 여기 또 배달하셨나 봐. 네. 장관이 나와시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동행식당 서비스 배달을 나오신 거네요.
그래서 밥을 못 드시는 거야. 아하. 그래서 이렇게 배달해서 먹어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자꾸 옆에서 뭐 자기 부모한테 공양하듯이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의지하고 그러고 내가 하는 거죠. 이젠 서로의 안부도 걱정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가족이 됐습니다. 버거운 삶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누군가의 관심으로 인해 세상은 달라집니다.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세상의 온도는 1도 더 따뜻해집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뭘지 궁금한데요. 네, 이 자동차 기업이 기침을 하면 연간 산업들은 몸살을 앓는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2만여 개 부품으로 만드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 연간 산업과의 이 연쇄 효과도 높고 파급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탑 10을 준비했습니다. 오, 자동차 공장. 네, 여기서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 면적이 아니라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동차 공장 규모를 순위로 매겨요. 이거 궁금하다.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럼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자, 10위는요. 자동차 대량 생산의 역사를 열었던 미국 F사의 캔자스시티 공장입니다. 자, F사의 베스트셀러 픽업 트럭을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차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공장입니다. 1951년 군용 차량을 만들다가 1956년 민간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현재 연간 50만 365대 달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9위입니다. 일본 T사가 미국에 지은 켄터키 공장입니다. 자, 이곳은 T사가 전 세계에 세운 52개 공장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켄터키주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연간 5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9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8위는 드디어 한국 업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K사의 화성 오토랜드 공장입니다. 자, 공장이 서해안에 있어서 평택항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 차량을 수출하기 쉽습니다. 연 56만 3천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춰서 K사의 그 총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10위부터 벌써 연 50만 대를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자동차 공장들이 이렇게나 많았었네요. 네, 10위 안에 우리 한국 기업도 있었어요. 네, 몰랐죠. K사. 계속 순위 좀 알아볼까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7위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M사의 히로시마 공장입니다. 이 본사가 히로시마에 있는 이 M사는요, 1920년 설립돼서 창업 100년이 넘는 장수 기업인데요. 이 히로시마 공장에선 해마다 56만 9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위는 다시 한국 업체입니다. 이 K사의 광주 오토랜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1968년 이 아시아 자동차 시절 준공됐고요. 그 후 K사의 흡수된 뒤에 2013년 새 단장을 마치고 현재 62만 대를 연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51초에 신차를 한 대 만드는 꼴이라고 합니다. 완전 콱콱 찍어내네. 그 다음 5위는 일본 3대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죠. 이 N사가 미국에 지은 스미르나 공장입니다. 이 미국 테네시에 지어진 공장으로 당시 한적한 시골 동네인 스미르나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차량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연간 64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말 다양한 경제 효과가 따라올 것 같아요. 네, 10위부터 5위까지 쫙 봤는데 여기에 우리 공장이 2개 있잖아요. 네. 중간 집계 한번 보여주시면 8위에 링크돼 있고 6위에 링크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2곳이나 이름을 올려놨어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또 상위권에서도 이름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다음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공장 4위는요. 프랑스와. 자, 프랑스 최대 자동차 기업이자 한국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
알사가 차지했습니다. 알사가 러시아에 지은 토블리아티 공장인데요. 자, 알사는 해외 사업 비중이 가장 큰 러시아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연 65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 독일의 V사 볼프스부르크 공장입니다. 면적이 650만 제곱미터 부지만 따지면 모나코보다 큰 규모라고 해요. 근로자만 6만여 명이 이를 정도라고 하는데 큰 굴뚝이 이 공장의 상징이고요. 3위부터는 생산 단위가 크게 올라서 연 81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2위는 한국입니다. 한국 K사가 중국 장수성에 지은 옌챙 공장입니다. 중국 진출을 위해서 2002년 준공됐고요. 실제로 장수성 옌챙시에 가면 K사 택시 등을 쉽게 볼 수 있대요. 세 개 공장을 합하면 연 89만 대 생산이 가능하고요. 최종 2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야, 정말 뭐 숨가쁘게 2위까지 달려봤고요. 대망의 1위가 남았는데 네. 이거 뜸들이지 말고 바로 좀 발표를 이게 해주십시오. 설마 아직 안 나온 데가 있는데 있어요. 제가 아는 있어. 최대 규모의 공장이 있거든요. 있어. 뜸들이지 말고 1위. 맞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이 H사의 울산 공장입니다. 한국이에요. 네, 이게 부지 2위였어. 면적이 500만 제곱미터이고요.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입니다. 엄청나다. 무려 연간 15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초에 한 대꼴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10초가 지금 금방 지난 그렇습니다. 거예요? 신차가 한 대씩 나오고 있는 계속 거죠. 나오고 있어요. 네, 이곳에선 세계 200여 곳에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수출할 수 있고요. 지금 근로자가 약 한 3만 2천 명이 총 16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울산 공장 규모가 큰 줄은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설마 세계 1위였어요? 이 정도일 줄이야. 이거 놀라운 기록인데.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또 최근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 울산 공장에 또 다른 이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국내 자동차 공장이 새로 지어진 거는 지난 1996년 아산 공장 이후에 29년 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새로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H사는 지난 13일 울산 공장 내 신공장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설 공장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선 부지는 54만 8천 제곱미터고요. 축구장 800개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이곳은 과거에 S모델, A모델 등 H사의 유명한 장수 모델들을 개발하던 종합 주행 시험장 부지였어요.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장소라고 하는데 자, 이곳에 약 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신설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로 해외에 공장 짓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국내에 이렇게 대규모 공장 짓는 건 참 오랜만에 듣는 소식이네요. 네, 놀라운 건 네. 축구장 800개 달하는 규모이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일단 전기차 전용 공장이란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H사의 고급 브랜드인 G 브랜드에서 나오는 대형 SUV, 전기차 SUV가 아마 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해 4분기에 공사에 착수에 들어갈 거고요. 2025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요, 연간 한 20만 대 정도의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공식에서도 특별한 볼거리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번 기공식 오프닝에선 특별한 장면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자, H사의 창업주 고 정주영 선대회장의 음성이 담긴 그런 영상이었는데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복원이 됐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자서전에 남긴 그런 말을 발췌해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헌신에 힘입어 어지않아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납니다. 그래, 현장에 있던 많은 임직원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AI 기술로 저렇게 진짜 음성같이 착 구현을 해냈어요. 네. 그리고 기공식에 다른 볼거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기공식에서는 이 울산 공장의 50년을 돌아올 수 있는 전시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울산 공장에서 최초 생산됐던 이 코티나의 복원 차량도 나왔고요. 또 울산 공장의 설립과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오래된 사료들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H사의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함께 전시해서 내연기관과 친환경차까지 다양한 차량의 역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불어 울산 공장을 만든 주역 그 직원들의 과거 월급 봉투나 사원증, 노트 같은
이 추억의 아이템들도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마련된 전시 공간은요, 이 내년 1월부터 무료로 시민들에게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함께 하실 분입니다. 월요일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을 쉽고 또 재밌게 풀어주시는 두 분이죠. 이고은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남편의 13억 생명보험금을 다른 여자가 가져갔어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가져갔다. 네, 사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실화를 꽁투로 준비해봤습니다. 남편 역할 이재용 님이 하시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보험금을 받은 여자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겠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고고! 의사 남편과 결혼할 땐 누구나 다 저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돈 잘 벌면 뭐합니까?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남편.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고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 있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바람 피운 사람이 누군데 뭐 이혼? 아 그래 그래 그거 미안하게 됐어. 근데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고. 당신 나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됐잖아. 요즘엔 내 얼굴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그런다면서. 그래 짜증난다고. 근데 나랑 이혼하고 니들끼리 뭐 재밌게 시시덕거리고 저 생각하면 더 짜증나. 근데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아유,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이혼을 꿈도 꾸지 마. 하하, 진짜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알았어. 근데 나한테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대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오늘 이 결정 언젠가는 꼭 후회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니까. 복수한다고? 그래. 점 찍고 복수해 그럼. 참. 그날부로 남편은 잠적을 감추었고요. 몇 년 후에 저는 허망하게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남편의 상속인인 저인데 사망보험금은 내 연녀가 수령했다는 겁니다. 야! 넌 내 남편 뺏어가더니 이제 돈까지 뺏어가니? 보험금은 상속인은 내 몫이니까 빨리 내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내놔. 아유, 이보세요 아줌마 이거 보세요. 아유, 보험금 수령자가 왜 당신이에요? 여기 이름 세 글자, 내 이름이 딱 써 있구만. 어머, 박수림이 아니라 왜 장예인이라고 적혀 있어? 너 문서 위조했지? 아유, 아줌마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이혼 안 해주니까 그이가 재산이란 재산을 싹싹 긁어 모아서 다 저한테 넘긴 거잖아요. 아줌마한테 복수하겠다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순순히 그냥 이혼해줬으면 뭐 재산 분할이라도 몇 푼은 건졌을 건데 껍데기만 나면 그런 사람이랑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뭐? 껍데기! 어머! 나 돼지 껍데기 싫어하는데 껍데기! 너 지금 말 다 했니? 혈압 올라! 혈압 죽겠어! 제가 이 꼴 보려고 이혼 안 한 게 아닌데 정말 황당합니다. 남편은 저한테 복수하겠다면서 내 언니 앞으로 재산을 몽땅 돌려놓은 거 있죠? 이대로라면 수십억 원을 내 언니에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렇게 복수한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 남편도 뺏기고 남편의 재산도 뺏긴 안타까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4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 남편 김 씨는요. 이 결혼 14년 차에 접어든 아내 이 씨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없이 둘만 살아가던 부부는 이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남편은 여성 박 씨와 눈을 맞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집을 나가서 여성과 동거를 시작을 했고요. 이듬해에는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 남편을 끝내 이혼시켜주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아니 누가 이혼을 해줘요? 나라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이혼을 해주겠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 그 법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알게 됐죠. 유책 배우자라는 개념이 결국은 책임 있는 사람은 뭐 이혼 소송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결국 이 모든 결정은 아내에게 달려 있는 건데. 그럼 사실 우리 아내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내가 진짜 왼수 같지만 용서하고 내가 끌어안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의 생각인 것처럼 그거 잘 되는 꼴은 눈뜨고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는 보지. 거죠. 어떤가요? 아마 아내도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결국 별거를 이어왔던 이 부부에게 6년 뒤에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남편이 일하던 도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건데요. 이 사망한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뿐이었는데 이 남편의 재산은 예금 약 2억 원 그리고 채무는 약 5억 원으로 아내가 억대의 빚을 물려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아내는 이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이 한정 승인을 신청을 했고 이 순상속분액은 0원이 됐는데 그 후로 아내가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억대 빚을 물려받을 뻔했던 자신과 달리 이 내연녀는 남편의 재산 수십억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아내한테는 빚을 남기고 수십억 원대 재산은 내언니한테 들어가고. 아니 뭐 통장에 몰래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1차적 이유는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요 결혼 후에 9개의 생명보험을 들어놨었고요. 지난 18년간 수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남편의 보험 수익자를 받는 사망 보험금이 약 13억 원에 달했고요. 예정대로라면 이 상속인인 아내가 보험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익자가 아내가 아닌 내연녀로 변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내연녀는요, 이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의 지분금 약 10억 원을 민사소송으로 받게 돼서 다 합치면 약 23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거 아내 입장에서는 절대 눈 뜨고 못 보죠. 그렇죠. 아니 보험을 일단 9개를 들었고 그리고 납부한 이 보험료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보험 수익자를 다 내연녀로 돌렸으면 그러니까요. 내연녀가 뭐 요구를 해서 무리하게 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망한 김 씨의 의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요 6년 전 이혼 소송에 패소한 뒤에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내연녀로 바꿔 놓았고요. 또 자신이 계속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이혼 소송 후에 이 재산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는 돈 대부분을 내연녀에게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내연녀 박 씨에겐 이전된 재산과 이 보험금까지 모두 가져가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요, 이 내연녀가 가져간 생명보험금, 병원 지분, 또 생활비 등 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의 이 상속 비율을 따져서요, 총 17억 3천만 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가족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이 가져간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일군 재산이었던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 해야죠. 그렇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건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경우 이거죠.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만 아꼈어요. 근데 장남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주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럼 다른 자녀들이 내가 받아야 되는 법정 상속분만큼을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공동 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사안처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생전에 굉장히 동호회, 등산 동호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렇게 애정했던 동호회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고 가시고 억울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동호회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인들에 대해서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사안처럼 내연녀, 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단
상속 개시일 이전 1년 안에 증여한 재산만 그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이거를 아주 오래 전에 증여한 것까지 인정하면 거래의 안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남들한테 줬던 것이 다 넣으면. 그래서 법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이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만 유류분이 인정이 됩니다. 네. 이때 모든 법정 상속분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뭐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직계 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의 3분의 1만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1년이라는 조건은요, 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문제는 이 가족 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뭐 장남에게 갔던 것들, 이 공동 상속인들 간에는 1년 안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우리 큰형한테 미리 증여했던 재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제3자, 남에게 준 증여 재산만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준 것들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연녀는 제3자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아내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뭐예요? 네, 사건 쟁점 첫 번째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내연녀가 제3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남긴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 유류분 산정을 하는 기초재산에. 제3자니까 죽기 1년 전에 한 건이 아니냐. 이 언제 이 수익자를 변경했느냐, 그 타이밍이 이제 핵심이 어렵다. 되는 거거든요. 전화했을 것 일단 같아요. 그것부터 살펴봐야 됐던 겁니다. 보험료를 사망 직전까지 매달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1년 전까지 쭉 내연녀에게 증여한 걸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말이 맞죠? 감정상 제가 판사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아내에 대해서 유류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내연녀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보험금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 판결이 참 일단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은 이 생명보험금 그 자체가 수익자의 권리냐 상속재산이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생명보험금 그 자체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수익자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법원은 본 겁니다. 수익자 변경이나 지정 같은 경우가 그 상속 개시일, 즉 이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루어졌어야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사안을 좀 살펴보면요. 남편이 이 내연녀로 수익자 변경한 시점이 2013년. 남편이 사망한 시점이 2017년입니다. 즉 남편 사망일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전에 이미 수익자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는 내연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13억 원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요. 조금 더 일찍 세상을 좀 떠났거나 아니면 이 수익자 변경이 조금 더 나중에 이루어졌으면은 이 아내분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내가 멀쩡히 있는데 내연녀잖아요. 저는 진짜 이런 그 사연 사건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네요. 어쨌든 아내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 받을 수 거고. 없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도 판결할 때 좀 고민 좀 했겠어요. 제가 판사라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던지 1심과 2심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금액에 다소 차등을 뒀습니다. 아마 언제 증여했는지 시점에 따라서 뭐 이게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바뀐 건데요. 일단 두 번째 쟁점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손해라는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이게 나중에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해친다. 이걸 알고 서로 짜고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유류분 반환의 기초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아내 승소를 일단 인정을 하고 3억 1,900만 원 정도를 내연녀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2심에서는 금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12억 6,10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완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게 남편이 사망할 것을, 그러니까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미리 몰랐을 거라고 본 거예요. 남편이요, 사망한 경위나 그때 당시 초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40대 중반의 의사였어요. 네. 젊은 나이에 돈도 계속해서 한참 벌 수 맞아요.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몇 년 뒤에 죽을 걸 미리 알고 그때까지 재산도 안 늘어날 거라서 내연녀에게 미리 증여했다. 이렇게 볼만한 사정이 하나도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미리 알고 이렇게 쌍방이 증여한 경우가 아니라고 봐서 결국에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점에 오케이 대법원에서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아니 지금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한테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가지고 돈 버는 족족 내연녀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이 맞아. 돈이라도 그치, 이 돈이라도 돈이라도. 유료분으로 좀 이렇게 남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고은 변호사님 지금부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또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남편이 자기 소득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현금이랑 수표로 이 내연녀에게 넘어간 돈만 8억 5천이요. 현금. 네, 그래서 아내는 이거라도 유류분 인정해달라 그렇게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8억 5천이라는 돈이 법적인 증여인지 아니면 이 남편과 내연녀가 공동으로 쓴 생활비인지에 대한 입증이 좀 확인할 수 부족하다. 없구나. 네, 공동으로 같이 쓴 생활비는 유류분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6년 전에 바람 피운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아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이렇게 하고 이혼을 안 해줬겠지만 또 변호사가 이혼을 종용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아내가 그때 이혼했으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로 재산을 받을 수 있었을 걸로 보여요. 제가 판례를 살펴봤더니 이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의사들끼리 동업한 약정의 지분 받는 사람도 내연녀로 바꾸고 보험금 수익자로 내연녀도 바꾸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이혼을 받아들이고 이 재산 분할을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해지환급금이나 이 지분 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러니까 그 조업에서 탈퇴를 했을 때 그때 내가 지분 비율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약정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재산 분할을 기여도에 따라서 받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이혼 소송에 대비해서 막 내연녀에게 빼돌렸다. 사회행위로 다 취소를 해서 그 부분도 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모로 아내에게 예상치 못한 남편의 죽음이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 근데 당시의 마음은 절대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 누구 줘라고 내가 이혼해줘. 그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컸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시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 다시금 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남편이 떠났을 때는 떠났을 때. 변호사를 사야 되네. 그럼. 물어봐야 돼요. 감정을 좀 누르고. 처리를 해야 되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떼는 마리아로 넘어가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떼는 마리아 시작해보죠. 네. 자,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해외 나갈 때 나이 제한이 있었다? 80년대 해외여행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코로나19 끝나고 뭐 아주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초중 고등학생들이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 수학여행을 해외로 간다고요? 아, 라떼는 잘 가야 제주도였거든요. 이젠 해외가 됐어요. 놀랍네요. 제주도. 라떼는요? 네. 전 속리산이었어요. 우리 그냥 경주인데. 경주. 예. 위에 사는 사람들은 경주로 내려오고 네. 저는 부산이었기 때문에 경주는 지겨워. 그럼 너무 설악산 짜증나서 갔나? 설악산으로 올라갔어. 설악산. 고등학교 때는 설악산으로 갔었지. 예.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만 해도 그냥 그때는 너무 신났어요. 그럼요. 비행기는 네. 상상도 못했어. 그렇죠. 상상도 우리 못해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의 추억이 있잖아. 토암산 올라가면서. 네. 아유, 다들 전날
여기까지. 전날 뭘 했을까? 대체 어떤 학교를 다니신 겁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근데 뭐 대부분 국내 여행은 겪어봤어도 수학여행으로 해외를 간다? 네. 아, 이거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80년대만 해도 해외여행을 아무나 못 갔었다면서요. 아유, 그럼요. 저는 대학 내내 네. 해외여행 자율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이게 1989년 1월 1일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된 거고, 80년대에는 관광 목적으로는 뭐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공무가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출장이라든지 학생 유학, 해외 취업 뭐 이런 건데, 정말 일반 국민들은 여권 발급 받는 것조차도 꿈이었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요즘 사실 대학생들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근데 30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는 뭐 이 관광 목적 아니면 거의 불가능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사실 뭐 나가서 이렇게 보고 막 나라가 발전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 해외여행 금지 정책이 국가를 고립시키고 국민의 안목을 떨어뜨린다. 이래서 막 이렇게 막 그런 비판이 막 나오고 있을 그 찰나에 해외여행 빗장을 풀게 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등장을 합니다. 음악 큐! 손잡아. 별을 넘어서 그렇지. 우리 사는 세상 그날을 떠나 손에 손잡고. 저는 저 88년에 임관훈련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천에서 손에 손잡고에 맞죠. 손에 손잡고. 아, 그러시구나. 야, 야, 다 추억이 있죠. 뭐 전 세계인의 축제, 서울 88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맞아. 해외여행을 푸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올림픽 주최국으로 결정된 후에 그럼 바로 이게 풀린 건가요? 저희가 다 기억하죠. 아나벨타, 서울. 요거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난리 났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자유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네네. 또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올림픽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외 여행을 이제 조건부로 허용이 됐던 건데 실제 이때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이때 내가 성인인데 일반인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에 나간다. 이건 무조건 만 50세 이상 국민들에게만. 그때 그렇게 허용이 됐었고 거기다 이게 관광 여권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83년에 50세였다가 87년이 되면 45세로 5살 떨어지고요. 88년 되면서 이제 뭐 40세, 그 뒤로 뭐 35세, 30세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88년에 완전히 자유화가 됐냐? 그게 아니라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구나. 맞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 제가 89학번이거든요. 네. 89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는 완전히 연령 제한이 철폐가 됐는데 문제는 돈이 없네요. 그러네. 네. 이게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는 않긴 하는데 이게 80년대에 만약에 제가 여권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이민 간 친척이 있다. 그러면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 촌수가 어떻게 뭐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을 만나러 간다. 탈락! 안 돼. 80년대는 해외 친척 보러 가는 것도 삼촌까지는 가능했어요. 초청해줘요. 하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었어요. 해외에 있는 초청자가 항공료, 숙박비 뭐 전액을 부담을 한다던가 또 방문자가 출국하기 전에 그 일정한 예치금을 은행에 이렇게 납입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4촌부터 8촌까지라도 촌수 제한 없이 친척을 만나러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미국에 나가는 항공료랑 숙박비가 그게 대체 얼만데 그걸 엄청나죠. 친척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건 뭐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직계나 삼촌 정도면 그래도. 그죠. 근데 여기서 놀라기는 이르고요. 그 당시에는 재산 조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83년에는 해외를 떠나려면 만 5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만 원을 은행 예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200만 원이 어느 정도 지금이야 뭐 200만 원. 당시 과장급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중산층 가구에 넉 달치 수입을 맡겨놔야 외국 구경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원조회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네. 사실상 반공교육에 해당하는 소양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됐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나눠줬는데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발전, 국제 에티켓 그리고 특히 공산권 주민 접촉 시 유의사항 이런 게 담겨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진짜 까다롭긴 했네요. 이럴 정도면 사실 뭐 관광 목적이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공부적인 거, 유학 가는 거 이런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 유학은 아무나 가나 어디 누가 쉽다고 했나 이거 아무나 못 가요. 그 당시 고등학교 성적 10% 상위 10%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여권의 유효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유효 기간 안에 단 한 번 여행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수 여권이 아니라 단수 여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국을 위해서는 매번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만 했어요.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갈 네.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아마 요즘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해외를 나가는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제한을 뒀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의 이런 제한을 뒀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 외화 유출 방지. 함부로 돈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공산권과의 접촉 금지.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민감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한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우리가 뭐 공무원이나 약간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간첩에게 포위되거나 포섭이 되거나 하면 나중에 어떤 국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까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또 은행의 예치금 아까 2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200만 원 예치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부도 한꺼번에 동반으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내만 나가든지 남편만 나가든지 이렇게 돼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때 당시에 해외여행 뭐 얘기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조차도 많지 않았던 때였기도 했지만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은 텔레비에서만 지금은 텔레비 전이라고 하지만 그냥 텔레비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텔레비에서만 보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었던 거죠. 맞아. 이 정도로 해외여행을 나가기 어려운 정도면 해외여행 누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뭐 온 가족들이 공항으로 몰려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때 어땠나요? 그러니까 7, 80년대 그때는 누구 하나 해외 가는 사람 딱 걸리기나 해봐 딱 있다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전부 다 배웅한다고 공항으로 다 총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기보다는 비행기가 뜨는 거 그것만 봐도 와 비행기다! 나 미국 가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다!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은 한 사람이 출국하잖아요. 그러면 무려 20-30명씩 배웅객들만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항 직원들이 환송과 환영은 가정에서 합시다. 이런 뭐 공익 광고가 TV로 방영될 정도였으니까. 89년도 해외여행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요. 김포공항도 폭발해 여행객도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2001년도에 인천공항으로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인천공항까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공항하면 할 말이 참 많아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달라졌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인천공항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었고 그 전에는 여의도죠.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땅에 공항이 세워진 지도 60년이 넘은 세월이 됐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1월 9일부터 여의도 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 등장할 것이라 한다. 여기구나 여의도가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었네요. 전국에 홍수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여의도 비행장 범람지구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행장이 물에 잠겼구나. 그러네. 상당히 더 가까운데. 하늘의 관문 김포국제공항. 그러나 여객기 100여 대가 뜨고 내리는 제1의 국제공항으로서는 활주로나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항을 간다. 인천국제공항.
저기 세계적인 공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도 진짜 많이 먹고. 근데 저기 그냥 저 가끔 하도 못 나가니까 저기까지만 가요. 기분만 내려. 그냥 좋아. 그 톨게이트 줘야 되잖아. 저는 하도 못 나가니까. 그래, 맞아. 거기까지 가는 것만 뭐 해도. 저 타사에 걸어서 뭐 하는 그 네. 여행 프로그램 있어요. 네. 그거 보고 야 그거 보다가 야 좀 가고 싶다 이러면 인천공항 갔다가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온다. 네. 그렇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이렇게 보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 자, 이렇게 여의도 국제공항 시대부터 김포국제공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우리 공항이 쉴 새 없이 변화해온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본격화된 이후에 첫 해외여행 아마 그 순간을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첫 해외 여행이 아니라 첫 해외 촬영이었어요. 이휘재 씨의 첫사랑을 찾으러 미국 시애틀로 떠났어요. 그런 프로그램 있었지. 사람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97년도였거든요. 공항에 도착하면 제가 첫 마디가 네 드디어 박수림이 인천국제공항에 왔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 네 드디어 박수림이 공항에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또 이륙하잖아요.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착륙하자. 드디어 이륙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촬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 때는 촬영이 다 허가 됐었고 네. 드디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비행기를 드디어. 탔니 뭐 내렸니 미국에 도착했니 진짜 그 큰 화제였었어요. 네. 너무 감개무량했죠. 어떻게 첫 번째 비행기를 미국으로 가셨네요. 미국 갔어, 미국. 저는 첫 비행기가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이렇게 이제 저희 졸업여행 가느라고 제주도를 딱 갔는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딱 타보는데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잤다. 멀미를 해가지고. 촌스럽다 또. 네, 아유, 그래가지고 원래 상공에서 탁 이렇게 맞아. 아래를 내려봐야 멀미하는 사람 되는데 있었어. 멀미가 나가지고 그래. 비행기 이륙해가지고 한 5분 있다가 바로 자가지고 네. 눈 뜨니까 제주도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올 때는 이렇게 한국에서 이 상공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멋지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지죠? 저희가 올 때 멋지죠? 밤에 이렇게 왔는데 밤에 한국에 그때만 해도 불빛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야경이 엄청나죠. 저는 저 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89년에 육군 소위로 최전방 GOP에 있었고 GOP. 그러나서 그 전에 태국을 제일 먼저 갔었나. 한 92년에 그 방송사에 입사하고 한 3년쯤 있다가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거 가본 거고 그 다음에 미국 한번 갔었고 5년차 휴가 때 그리고 나서 해외 첫 출장을 보내주는데 2000년 때 근데 해외 첫 출장이라고 그러면서 북한을 갔다 그래요. 그 달러를 줬어, 달러를. 그래서 그 밀레니엄 뭐 전 세계가 같이 하는 방송에 북한 장전항에서 거기서 방송하고 이랬어요. 참 그게 북한 땅을 가는데 출장비를 달러로 받는 이게 해외가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야, 비행기 엄청난 곳들을 많이 갔다 오셨네요. 와. 그리고 또 비행기 기내식이 지금처럼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승무원들이 밥솥을 진짜? 이걸 아, 이거 유명한 밥솥 있잖아. 맞아요. 탔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제 동물 있는 그 그렇지. 밥솥을 이렇게 다들 저는 몰라요. 들고 다녔는데 네. 지금이야 우리가 기내식 하면 막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실 기내식이라는 게 원래 없었죠. 없었다가 나중에 기내식이라는 게 해외 비행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제 국적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땡 하는 항공 있죠. 네, 있어요. 그 항공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내식을 선보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비빔밥이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야 뭐 우리 외국이야 뭐 외국식의 음식을 먹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한식, 뭘로 할까 기내식 고민하다가 그렇죠. 한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그때 당시 이 기내식이 이제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즉석밥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플러그가 달려 있는 그 밥통을 전기 이제 보온 그 밥솥. 스튜어디스들이 들고 다니면서 승무원들이 거기서 플러그 꼽아가지고
끓여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리된 것들을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렇게 비빔밥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도 모든 뭐 이코노미 클래스 이런 데 다 된 게 아니라 1등석하고 비즈니스에서만 퍼스트하고 비즈니스. 이걸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C사에서 1996년에 처음으로 이 용기 밥이 나온 거예요. 즉석밥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그 위에다 얹게 되는데 지금이야 그때와 다르게 비빔밥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내식 선호 1위가 비빔밥이고요. 해외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비행기를 딱 타게 되면 비빔밥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쇄도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이 한식 열풍의 어떤 밥솥이 큰 역할을 그렇죠. 했네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영화로만 봤던 그 기내 흡연? 이런 거 영상으로 영화로 진짜 많이 봤는데 80년대에는 기내에서 흡연은 물론이고 모여 앉아서 화토 쳤고요. 기차에서 기본이고. 기차는 기본이죠. 그다음에 버스 일반 번호 버스에서도 그냥 거기서 이거는 담배를 잿더리가 있었으니까. 버스에서. 버스에 그 앞좌석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잿더리가 있었어요. 아예 그냥 뭐 대놓고 폈죠. 그리고 승객들이 뭐 무시로 담배를 폈었고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금지가 돼서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항공사에서 1995년부터 전면적인 기내 금연을 시작을 했고 이제 전 세계 항공기는 그 안에서 담배 폈다가는 잡혀가요. 전엔 막 폈어요. 그 시절 뭐 비행기 혹은 뭐 공항 풍경들 낯설고 놀라운데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 우리 문화도 많은 부분 달라졌다고요. 많이 달라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딜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혼여행 딱 떠올리죠. 이 신혼여행이 우리 1970년대만 해도 온양온천, 수안보 온천 다들 많이 다녀오셨죠? 다녀오셨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일명 우리에게 그 유명한 한국판 하와이, 부곡 하와이가 탄생합니다. 부곡 하와이. 이렇게 부곡 하와이를 우리가 갈 때 보통 새마을호 전세편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 신혼열차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요게 되게 2박 3일 코스로 가고요. 이게 경주 거치고 또 부곡을 경유해서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여기 지금 부부가 원앙이네요, 원앙. 보기 좋다. 그랬다가 요 열차를 탄 부부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 신혼여행이 좀 시작이 됐고 그런데 초반에는 비행기 싹시 워낙에 또 비쌌던 거예요. 비싸니까 신혼여행 또 그때 비행기 타는 거 꿈도 못 꿨지만 지금 뭐 199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싹 다 무조건 해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동남아, 괌, 사이판, 하와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허니문 시장이 세계로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 같이 해외로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평생 한 번이다. 평생 한 번이다. 평생 한 번이다. 그러면서 관광 사업의 대붐이 일기 시작된 거죠. 신랑 친구들이 김포공항에 모여가지고 막 행가를 치면서 법석 떨었던 게 이 무렵부터였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신랑 뭐 하는 사람이야 보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갔어? 네, 맞아.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이제 해외여행 하면은 또 배낭여행 있잖아요. 배낭여행도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배낭 하나 메고 유럽으로 향하는 배낭여행 1세대가 탄생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땐 주로 깃발여행이었는데. 그러니까 배낭 하나 메고 쪽잠 자고 이동하는 열차 안에 쪽잠 자고 바게트 빵 끼니 때우고 이게 그 당시 때 대학생들 로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렇게들 많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여행사에서도 배낭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얘기 참 재밌네요. 89년 1월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고 그리고 나서 2023년 지금은 이제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그 일부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국민이 그냥 뭐 지금은 저 엔화 좀 싸지고 이러니까 무시로 일본은 그냥 제주 가듯이 가는 거고. 가서 우동 먹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으로써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또 오게 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격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해외로 나가는 길이 지금은 뭐 뻥뻥 열렸어요. 뻥 뚫렸죠. 자, 행복한 아침 해외에서 한번 방송 한번 합시다. 생방송 중에 제가 얘기합니다. PD님 한번 합시다 우리. 내년에는 무조건. 아이고 오늘은 여행 관련 라떼는 말이야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글로벌 김치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글로벌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이날 일본, 베트남 등의 K푸드 바이어들을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글로벌 김치의 날 전파에 협조를 약속하는 선언문 낭독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글로벌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브라질 상파울루시, 아르헨티나 등이 김치의 날 제정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글로벌 김치의 날 선포식이 이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쌀쌀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는 뭐 겨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날이 좀 풀렸나 했는데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